18세기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책이 나왔다. 그로부터 30여 년 뒤 조선.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했던 조선 선비 서유구. 홀로 조선의 모든 지식을 모아 백과사전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임원경제지다. 어떤 지식이 지금 당장 급히 필요할 때 우리는 보통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내게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럴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백과사전들이 편찬됐습니다. 당시에는 유서라고 했는데요. 이 유서는 정보를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봉유설, 성호사설,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 같은 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경제지의 임원은 농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모아놓은 책인 거죠. 이 책은 농업, 건축, 의학, 과학, 수학, 천문학, 생물학, 음악, 미술에 이르기까지 19세기 조선시대의 다양한 지식들을 집대성해 놓았습니다. 총 113권의 책으로 글자 수만 250만 자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방대한 지식을 서유구 혼자서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세기의 정보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한 골프장 안의 한옥 건물. 집을 연결한 회랑의 지붕은 모두 유리로 덮여 있다. 석갈의 틈으로 하늘과 태양이 보이는 파격적인 디자인. 이 건물은 현대 건축가가 설계했다. 천장의 구조도 특이하다. 석갈의 사이로 스프링클러와 냉난방기가 보인다. 천장 위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천장과 지붕 사이는 비어 있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설계됐다. 일반 한옥의 경우 공간을 나무와 흙으로 채우지만 현대식 기기를 넣기 위해 공간을 비워둔 것이다. 예전에는 이 안에다가 흙이랑 나무 같은 거를 가득 채우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사이 공간의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설비, 기계 설비, 전기 설비, 그리고 소화 스프링클러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스피커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시설물을 이 스페이스에다 다 넣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천장, 유리로 만든 지붕. 이런 파격적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건물은
분명히 서유구 선생이 우리한테 임원경제지를 통해서 던져주셨던 그 문제의식, 그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의식을 하면서 설계된 건물입니다. 건축가 황두진 씨는 몇 년 전 한옥을 개보수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보수를 위해 해체한 한옥 지붕엔 흙이 쌓여 있었다. 기와를 고정하고 물을 막고 기와 물매를 잡기 위해 흙을 지붕에 올린 것이다. 흙의 습기로 석가래가 썩는 경우도 있었다. 보통 한옥 건물은 석가래에 개판과 적심을 얹는다. 그 위에 다시 석회 다짐과 흙을 올리고 기와를 얹는다. 숭례문 화재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붕이 무너지자 기와장과 석가래 사이에 넣었던 많은 양의 흙과 강회가 같이 쏟아졌다. 서유구는 임원 경제지에서 지붕에 너무 많은 흙을 올리는 것을 경계했다. 지붕이 무거워져 기둥이 휘고 습기를 머금은 흙은 계절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 기와를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이 현대식 한옥은 서유구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킨 것이다. 석가래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흙 대신 방수포와 온도를 올리고 기와를 얹었다. 지붕과 석가래 사이는 비워서 현대식 설비를 넣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그 한옥 관련된 연구를 하시거나 실제로 한옥을 짓는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책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경우를 통해서도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 우리 시대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집은 벽돌로 지은 것이 많다. 18세기 중국으로 간 사신들은 벽돌집을 목격한다. 박지원과 박재가가 그들이다. 그들은 벽돌의 편리성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벽돌 건물을 지을 것을 열하일기와 북학의회에서 주장했다. 现在这个砖压力地方，它有机器啊，有压力，哎，它挤出来的坯。 서유구는 북학파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임원경제지에 벽돌 굽는 가마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주장했다. 정조시대의 수원 화성은 당시로서는 신기술인 벽돌과 거중기를 사용해 지은 건축물이다.
임원경제지의 건축 부분은 서양의 건축 고전인 건축 10서에도 뒤지지 않는 책이라고 평가된다. 저는 임원경제지 쪽이 훨씬 더 그 현장에서의 생생한 느낌,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서유구 선생이 이 책을 쓰시면서 그 실제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집 짓는 과정을 많이 보셨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던 그런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식당으로 사용되는 이 건물은 5평 정도의 작은 공간 위에 만들어졌다. 원래 있던 낡은 한옥을 재건축한 것이다. 서울 북촌 한복판에 양옥과 한옥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물이 설계됐다. 지붕이 꺾인 각도는 135도. 직각으로 꺾이는 일반 한옥 지붕과는 다르다. 사각형이 아닌 좁은 집터에 집을 짓기 위한 아이디어다. 건축물이 그 주어진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시 서유구 선생이 이런 건물을 보셨을 때는 뭔가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135도로 지붕이 꺾인 한옥은 건너편의 양옥과 조화롭게 공존한다. 이 공간에서 서양과 동양은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한다. 서유구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전통 건축이 개선되기를 원했고 이런 노력은 21세기 현대 건축가에게 영감을 줬다. 임원경제지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서유구는 집터, 담장, 지붕, 온돌, 부엌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일일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벽돌이라는 신기술을 수용해서 우리의 한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서유구의 문제의식이었던 겁니다. 임원경제지가 등장하기 불과 수십 년 전 18세기 유럽에서는 기념비적인 백과사전이 연이어 출간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백과전서가, 영국에서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연이어 나왔죠. 그런데 왜 백과사전이 동양과 서양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서양의 백과사전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동양의 그것과 같은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당시 백과사전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고 결국 그 사회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열기가 한창이던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정점에 이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서구 문명을 총정리한 기념비적인 책을 토해낸다. 커다란 종이코를 즐겨단 앤드루 베일은 젊은 편집자 윌리엄 스메일리와 당시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책을 기획한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다. 현재 브리테니커 본사는 미국 시카고에 있다. This is the original first edition of Encyclopedia Britannica. 최초 출간된 브리테니커의 원본.
2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Very 깨끗하게 frail. 보존되고 있다. This is the very first entry in our first edition on Korea, spelled Korea, and we have one line describing Korea, and it says an island or peninsula on the northeast coast of China, between 36 degrees and 42 degrees north latitude. 동해가 일본해가 아닌 한국해로 표시돼 있다. It was just one line. That was one line. That was all the information we had. Now, not to feel bad, the early editors of Britannica also did not have much information about places such as California. 원본엔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 동물, 식물, 수학, 천문학, 건축, 공학, 광학, 음악 분야의 정보가 사파와 함께 수록돼 있다. 전문가들만이 독점했던 These 정보가 particular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plates in the first edition of Britannica were very controversial because of the graphic nature of what they were depicting. They were showing detailed drawings of childbirth and the instruments used for birthing children at that time. And according to legend, the king himself even encouraged people to destroy these plates in Britannica if they had purchased these. They were considered simply much too graphic and much more detailed for the populace of the day. 현재 100명이 넘는 편집자와 4,000명이 넘는 필자가 브리테니커를 만든다. 가장 최근의 사전은 그 분량이 32권이나 된다.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We've been very proud to publish more than 110 Nobel Prize winners. And these types of folks range from Marie Curie and her daughter all the way to President Jimmy Carter. You could move from the high sciences and biology and physics in one entry to entries on how to cure a toothache, how to deal with horse diseases, how to build a chimney. 프랑스에서는 브리테니커보다 17년 앞서 백과사전이 출판됐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제작한 책 백과전서다. 총 35권으로 브리테니커의 출판에 영향을 주었다. 백과전서는 계몽주의자 달랑베르와 디드로가 편집을 주도했다. 대중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백과전서는 25만 세트가 넘게 팔려나갔다. 책의 첫 장에 그려진 빛으로 둘러싸인 여인은 계몽주의의 상징인 진리를, 옆에 두 여인은 이성과 철학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도판과 사파를 통해 전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도제식으로 배우던 전문 지식이 표준화돼서 공개되는 것이다. Sur deux plans, il se trouve que encore au début du XVIIIe, quand on entrait dans, par exemple, je ne sais pas, une entreprise qui fabriquait des chaudrons, qui fabriquait du cuivre, qui faisait des cloches, enfin des entreprises donc aboutissant à des produits, on devait tout de suite jurer le secret de fabrication. D'une certaine façon, les illustrations de l'encyclopédie de Diderot et d'Alembert lèvent le voile sur ces secrets de fabrication. On nous montre comment les machines marchent, on nous l'explique, on nous montre comment on fait tel produit. C'est un énorme pas vers la modernité, c'est-à-dire de mettre en commun des savoirs pour progresser et aller plus loin. 교회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 백과사전은 종교를 철학의 하위 분야로 정리했고, 이는 교회의 반발로 이어진다. 교회의 요구로 왕은 출판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백과전서의 인기는
더욱 올라갔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 백과장서는 혁명의 단초를 제공했다. 책을 통해 공화정의 이념이 퍼져나갔고 구시대의 질서가 붕괴됐다. Extrêmement travaillé, réfléchi sur des concepts qui vont animer la philosophie révolutionnaire, ne serait-ce que les mots révolution, les mots république, les mots liberté, les mots démocratie, tous ces mots-là font l'objet d'analyses qui vont être finalement très recherchées par les révolutionnaires, mais bon, c'était dans le fond en germe dans cette encyclopédie. 백과전서는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근대를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프랑스와 서구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번 16지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임원경제지 편집회의가 한창이다. 500명이라는 양이 사실은 감이 안 오는데 보통. 임원경제지는 건축, 요리, 어업 부분이 개별적으로 번역된 적은 있지만 책 전체가 번역된 적은 없다.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전문 지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완역을 목표로 번역된 임원경제지의 일부가 올해 처음으로 나왔다. 임원경제지를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정리해달라고 이렇게. 19세기에 나온 임원경제지를 왜 21세기에 번역하려는 것일까? 저희가 쌀 문명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쌀 문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원경제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임원경제지가 한국의 지식 수준을 아마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세계 최고 선진국이었다면 임원경제지가 아마 백과전서보다 훨씬 더 유명한 세계적인 서적이 됐을 것입니다. 이름이 재미있는 이 책은 18세기 안정복이 한국과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정리한 백과사전이다. 지복유서를 시작으로 산림경제, 성호사설,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전 산고 등 백과사전이 줄줄이 쓰였다. 당시 조선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백과사전의 시대였다. 실학자 정약용과 동시대 인물인 서유구. 그는 18년 동안 18번이나 이사를 하며 서민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관찰, 기록하고 연구했다. 임원경제지 첫 부분에서 서유구는 당시 경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농업을 총정리했다. 밭을 갈아 얻은 재료로 요리하는 법, 조미료 사용법, 술 담그는 법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집을 짓고 집에 필요한 침구와 등불, 생활용품에 관한 지식은 임원경제지의 서명지에 있다. 이 밖에도 보양법, 의학에 관한 사항을 조목조목 기록했다. 서유구는 홀로 당시의 모든 지식을 모았다. 임원경제지는 당시 조선이 축적한 거의 모든 지적 역량을 집대성한 정보의 바다였다. 임원경제지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사파로 전달합니다. 그림을 통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에 재배하던 벼, 조, 그리고 옥수수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곡물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의학 부문에서는 신체의 각 부분 명칭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또 당시 사용하던 악기의 모습과 연주법도 볼 수 있네요. 네, 천문학에서는 당시 하늘의 별자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수성, 목성, 금성 등 태양계의 별을 둥글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임원 경제지 가운데 농업을 다룬 본리지 부분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총 3권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토질, 논의 종류, 곡식의 종류, 수리, 농기구를 다루는 방법 등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농업은 임원 경제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유군은 정조 때 규장각의 초계 문신으로 개혁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전라감사, 수원 유수를 지낸 엘리트였죠. 그런데 그런 그가 왜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강화도의 한 저수지. 멸종위기종인 매화 마름의 군락지로 유명하다. 봄이 되면 화려한 꽃이 저수지를 수놓는다. 많은 생물들이 저수지의 의지에 살아간다. 모내기철이 되자 저수지의 물을 뺀다. 물이 빠진 저수지는 놀랍게도 논으로 변한다.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저수답이었다. 100여 년 전에도 이 논은 저수답이었다. 봄철 강수량이 부족하고 저수지 건설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해온 농법이다. 모내기라는 거는 6월 5일 양력 6월 5일경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6월 21일 2일경에 하지쯤에는 대략 끝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 우리는 비가 오질 않고 봄철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겨울에 이제 물을 잡아놓고 물을 빼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난 다음에 이듬해 봄에 모내기철 또는 모짜리를 만들 철에 그 저수답의 물을 뽑아내서 그것으로 가지고 인근의 농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모를 확보하는 이제 그러한 전략인 것이죠. 조선 후기 물이 많이 필요한 이양법이 보급되면서 농업용수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물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임원 경제지에도 수차 설계도가 그려졌을 정도로 수리는 농업 문제의 중심이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이 수차를 4분의 1의 크기로 복원했다. 수차는 어떻게 움직여서 물을 퍼올릴까? 자동 양수기죠. 여기에 이제 요즘에 뭐 모다만 달면 이제 펌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물의 힘으로 다른 외부의 그런 동력원이 필요 없이 그 물의 힘, 강물이 흐르는 힘으로 자동적으로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흐르는 물은 수차의 바퀴를 돌리고 기어로 연결된 피스톤은 개울의 물을 논으로 끌어올린다. 스스로 작동하는 수력 발전의 원리를 이용해 사람이 없어도 물을 공급하는 자동 양수기다. 임원 경제지는 정조의 농업 개혁의 영향을 받았다. 정조는 화성 옆에 거대한 저수지 만석거를 짓고 논을 만들어 새로운 농법을 실험했다. 이쪽 뚝방에서부터 저 뚝방까지가 이제 물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저쪽에 그 찻길 있는 데까지가 다 이제 옛날에 만석거의 영역이었고요. 대유준이라는 곳에다가 물을 대가지고서는 그 66석지기라고 하는 큰 넓은 틀에 이제 모내기를 해서 이제 새로운 농법을 시험했던 건데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이제 아파트로 변해버린 겁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논의 흔적이 없어졌지만 수원의 고지도엔 정조가 조성한 국영 시범 농장 대유둔이 보인다. 대유둔은 화성의 장안문 근처에 있었다. 만석거 저수지를 파서 이곳에 물을 가지고 대유둔 또는 북둔이라고 하는 국영 시범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농법과 새로운 그 농업 기술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경험 많은 농부와 젊은 농부들을 짝을 지어서 협동 농업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높은 그 생산성을 구현을 했습니다. 농업 실험의 성공에 고무된 정조는 농서를 지어올리라는 명령을 내린다. 서유구를 포함해서 박지원, 박재가 등 많은 학자가 농서를 올렸다. 하지만 정조가 사망하자 농업 개혁도 끝났다. 서유구의 집안도 이후 몰락했다. 서유구는 18년 동안 벼슬에서 물러나 중앙 정계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기간 임원경지지 집필에 전념한다. 조선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찾는 것이 서유구의 과제였다. 농업을 다룬 본리지엔 농기구, 수차, 농법에 관한 최신 정보가 수록됐다. 서유구는 20여 년 만에 정계에 복귀한 뒤에도 계속해서 농서를 썼다. 전라감사 시절엔 흉년에 대비해 고구마를 보급했다. 고구마는 서유구에 의해 비로소 남쪽 지방 전역에서 재배된다. 1833년부터 호남 관찰사를 하면서 어떤 기근이 닥쳤을 때 농민의 참상들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런 기근에 대처할 수 있는 작물로 고구마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그동안 정리되어 왔던 고구마 재배법들을 집대성을 해갖고 이제 서유구가 지은 게 종조법입니다. 서유구는 다양한 고구마 요리를 임원 경제지에 기록했다. 1836년 서유구는 수원 유수로 부임한다. 이 시절 그의 덕을 기려 화성박물관 앞엔 지금도 서유구의 송덕비가 서 있다. 서유구는 정조가 지은 저수지 충만제를 보수해 정조의 농업 정책을 계승한다. 중국에서 직접 벼 품종을 들여와
논에서 시험 재배를 시도했다. 이 시험 농장은 지금의 농업진흥청 시험 재배장으로 이어진다. 당시에 침체되어 있었던 이 대유든, 북둔이라고 하는 그 시범농장과 충만제 주변의 서둔이라고 하는 구경 시범농장,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그 시설물들의 전반적인 그 수리 작업을 서유가 마치게 되고요. 충만제 저수지 위에는 농업진흥청 본청이 들어섰다. 서유구가 남긴 농업 기반 시설 위에 현대 농업기구가 들어선 것이다.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험 재배장에서는 만여 종이 넘는 벼 품종이 자라고 있다. 서유구는 200년 전에 우리 근대 농업의 기반을 닦은 것이다. 우리의 근대 농업은 정조가 건설한 수원 화성의 저수지와 구경농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그 핵심엔 서유구가 있었습니다. 임원 경제지는 19세기 조선의 농업을 혁신하려던 정조의 이상이 스며 있는 책이었습니다. 임원 경제지는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에 관한 내용도 풍부합니다. 전어지는 각종 어구와 낚시법, 물고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을 전어는 깨가 서말이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전어는 맛이 좋고 기름이 많아서 사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돈 전자를 써서 전어라고 한다고 그 어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드렁허리입니다. 주로 논바닥에 서식하는 물고기인데요. 임원경제지에 따르면 배가 노랗고 검은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드렁어리의 모습과 똑같네요. 겨울에 엎드려 누워있고 여름에 나타난다는 말은 겨울에 땅속에서 동면하는 드렁어리의 생태적 특성을 지적한 말입니다. 이렇게 임원경제지의 지식은 직접 관찰하지 않고 서술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정보로 가득합니다. 전통 음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요리를 하고 있다. 임원경제지 정조지에 실린 음식들을 재현하는 중이다. 정조지는 가장 많은 종류의 조선시대 음식을 기록한 책이다. 사대부 서유구가 요리책을 쓴 것이다. 정조지 편역에 참여한 차경희 교수는 80여 가지 음식을 재현했다. 서유구는 250여 가지의 참고 문헌을 인용해 450여 종의 레시피를 남겼다. 밥, 국수, 국, 고기, 생선, 채소 등 모든 요리를 망라한다. 이날 재현한 요리를 통해 당시 사대부의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닭장면은 동그란 면발에 우유와 육수를 본 국수다. 칠양계는 닭의 배에 도라지, 생강, 대파 등을 넣어 중탕한 요리다. 흑두초는 검은 콩, 미역, 귤 껍질로 만든다. 정조지에는 우유로 만든 음식이 많이 나온다. 치즈와 비슷한 유제품도 등장한다. 우유의 사용은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에는 고려 우왕 때 우유소라고 하는 관청이 생겨서 팔관회와 같은 국가의 행사에서는 이 우유를 음식에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또 사치가 너무 심해져서 옛날 그 소라고 하는 거는 농사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짜지 말아라라고 하는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배추김치에는 아직 고춧가루를 넣지 않았다. 당시 배추에 오이, 송이버섯, 가지를 넣고 소금물을 부었다. 늙은 오이로 만든 김치 호과전은 속을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소로 채웠다. 정조지에는 장아찌, 소금으로 만든 김치류가 등장하고 있다. 고춧가루와 젓갈이 들어간 오늘날의 배추김치는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 특이하게도 동남아에서 나는 과일 용안과 여지가 정조지에 소개된다. 조선에서는 나지 않았던 과일이 어떻게 임원경제지에 나오는 것일까? 1600년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1800년대 이후에는 궁중의 의궤나 사대부가의 상에는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이런 과일입니다. 이웃의 일본이나 중국과 활발히 교역을 하면서, 즉 조선통신사나 중국으로부터의 사신을 통해서 많은 양이 유입이 돼서 궁이나 사대부층에서 이용이 되어 왔던 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조지에는 200종이 넘는 전통주 제조법도 전해진다. 떡을 빚어 만드는 술 하향주를 복원하고 있다. 떡을 발효시켜 찹쌀에 섞은 다음 다시 발효시킨다. 발효시킨 뒤 몇 주가 지나면 맑은 빛을 띤 청주 하향주가 만들어진다. 잘 발효시킨 술에서는 국화향이 난다. 전통주 연구소장 박록담 씨는 임원 경제지를 이용해 명맥이 끊긴 전통주를 복원하고 있다. 이미 전통주 제조법을 다룬 책 몇 권을 출판했다. 기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술은 1000여 가지 됩니다. 1000가지가 넘어요. 그 많은 술들 가운데서 임원 경제지에 수록되어 있는 술의 비율 퍼센트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25% 정도는 된다고 봐집니다. 술맛 고치는 법까지를 한다면 260여 가지. 임원경제지의 술 제조법에 따라 지금까지 80여 종의 전통주가 복원됐다. 복원된 술의 빛깔과 향기가 제각기 다르다.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술이 모두 복원된다면 우리 전통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 16주에 있는 술들만 완전히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복원해서 상품화 가능하다면 우리 술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지금까지 누룩냄새 중심에서 향기 중심으로 술이 한층 이상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전통주도 세계 어떤 나라 술들하고 견주어서 자랑할 만하다. 세계 명주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임원 경제지에 실린 술 약산추는 대량 생산을 통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약산추는 약주의 어원이 되는 술로 서유구의 7대 할아버지가 만든 술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입맛은 우리 조상들의 입맛과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되게 부드럽고 일단 달콤하고 약간 향긋해가지고 평소에 쓴 술을 마시던 때랑은 되게 부담감도 훨씬 없고 가볍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이 문장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좀 알쏭달쏭한데요. 여기 최적 125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부피를 뜻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x의 세제곱이 125일 때 x는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법을 다룬 임원경제지의 수학 부분입니다. 이렇게 임원경제지는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수학의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문장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삼각함수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도형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임원경제지에서 정현은 사인 x를, 여현은 코사인 x를, 그리고 정절은 탄젠트 x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당시 서유구는 삼각함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프랑스의 백과전서는 당시 계몽주의자들이 공동집필한 저서입니다. 유럽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기고한 전문 지식을 편집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서유구는 이 백과사전을 혼자의 힘으로 완성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처럼 방대한 양의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하고 분류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천재적인 두뇌를 지닌 인물이었을까요? 서유구의 할아버지 서명응은 규장각을 설립하고 제학을 지냈다. 지금으로 치면 국립대학 총장인 셈이다. 그 서명응은 규장각의 제학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규장각을 설립할 때 바로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서명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호수는 그 직제학을 역임하게 되는데 그 부친인 서명응과 함께 규장각에서 활자를 가지고 출판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초기 활자를 전부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이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유구는 그 정조 중년에 규장각 초기 문신으로 참여하고. 서명응은 당시 북학파에 영향을 미친 대학자였다. 천문학에 능통했던 그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다. 영조 시절에 세조때 악보를 모아 만든 대학 후보도 서명응이 편찬한 책이다. 종묘제략과 고려가요의 악보가 실려있다. 조선 시대의 가장 화려했었던 시대의 음악을 다 담고 있고 또한 그 당시에 연주됐었던 곡목뿐만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부터 전승이 되던 많은 음악들을 싣고 있어서 그 가치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유구의 할아버지 서명응과 아버지 서호수는 세 권의 백과사전을 남겼다. 서명응은 보만제 총서와 고사신서를 남겼고 서호수는 영조 때 나온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의 천문학 부분을 썼다. 서유구는 이들의 작업을 도우면서 백과사전적 지식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중국과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시대적 조류도 서유구에게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 간 사신들은 북경의 유리창에 들러 새로운 서적과 골동품을 샀다. 중국을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이 들어왔고 이것은 다시 실용적 학문에 관심이 많던 조선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줬다. 김홍도가 그린 이 그림은 당시의 활발한 국제 교류를 보여준다. 칼을 앞에 놓은 선비는 중국 악기 비파를 연주한다. 오른쪽엔 중국에서 수입한 명품 도자기가 있다. 정조지에는 특별한 음식에 관한 기록이 있다. 가수저라. 이 음식은 무엇일까? 카스테라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카스테라는 나가사키에서 유행했다. 17세기 일본을 드나들던 포르투갈 사람이 제빵법을 가르쳤다. 카스테라가 어떻게 임원 경제지에 실렸을까? 18세기에 만들어진 일본의 백과사전 외한 삼재 도회엔 카스테라 제빵법이 사파와 함께 실려 있다. 조선에 수입된 이 책을 서유구가 인용했다. 당시 한국과 중국, 일본은 활발하게 지식을 교류했다. 외한 삼재 도회에는 당시 조선에 대한 정보도 실려 있다. 일본의 백과사전은 일본 근대사를 통해 혁명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370년 전통의 나가사키 축제. 여기에서 우린 일본의 근대를 관통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아이들은 중국 옷을 입고 있다. 서양 옷을 입은 아이도 있다. 일찍이 개항한 나가사키는 서구 문명을 일본식으로 받아들이는 창이었다. 신문명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나가사키에 몰려들었고 이들이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메이지 유신의 기초를 닦은 사카모토 류오마. 서구의 문명을 일본의 전통으로 재창조하려 했다. 전통 복장에 서양식 군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일본 지식인들의 고민을 그대로 드러낸다. 일본의 백과사전 전통은 근대적 백과사전의 편찬으로 발전했다. 1914년 메이지 시대까지의 일본 문물을 정리한 최대의 유서 고사유원이 나왔고 1931년엔 2,000명이 넘는 전문가가 저술한 대백과사전이 출판됐다. それを1930年代初めにですね、日本のこの大百科事典は、そこまでようやく到達し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もいいでしょう。そういう要するにつまり意味でのヨーロッパ式の百科事典というのがですね、そこで初めて登場すると。でその前提になっているのは要するにつまり専門家がいなければですね、それは不可能なことなんですね。 19세기 조선 지식인 서유구는 외아들 서유보의 도움만으로 임원경제지를 썼다.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전 산고를 끝으로 조선의 백과사전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외롭게 지켜온 가업을 이을 외아들이 요절하자 서유군은 깊이 탄식했다. 저희들이 오늘날 임원경제지를 이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은 이제 번역본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번역본을 통해서나마 임원경제지를 읽으면서 19세기 전반기까지 이루어졌던 자신의 전통 그 학문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학문을 종합해 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개성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유군은 중국, 일본의 것을 가리지 않고 당대의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임원 경제지의 지필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개항과 더불어 외세 개입이 시작되면서 이런 전통은 갑자기 끊어지고 맙니다. 조선의 백과사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임원경제지와 같은 백과사전이 계속해서 출간됐다면 우리 조선 사회는 어떻게 발전해 나갔을까요? 프랑스의 예를 들자면 백과사전은 대중의 지식 수준을 끌어올려서 시민혁명으로 이끌었고 결국 오늘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서유구와 같은 지식인들이 백과사전과 같은 책을 계속 펴냈다면 우리의 근대사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